자, 이제 166페이지 5번 보니까 대체 원칙과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 원칙은 뭐 크게 이렇게 오답을 유도하는 게 아닌데 일단 시험에 잘 나와요. 대체. 어디 이제 대체 원칙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리적인 선택이다. 합리적인 선택. 자, 어디 그냥 찍어봐요.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싼 걸 선택해, 비싼 걸 선택해? 싼 거 당연하죠. 가격이 똑같으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해, 효용이 작은 걸 선택해? 큰 거 당연하죠. 그게 그냥 대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원칙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냥 그렇게 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다음 양가로 2번 수요 공급 원칙은 뭐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게 수요 공급 원칙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살표 해가지고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있죠. 그 용어만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뭐냐? 물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 그렇죠? 근데 결정된 가격은 또다시 시장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가격에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가격의 이중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6번 경쟁의 원칙과 기회비용 원칙이 있는데 경쟁의 원칙은 자 어느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한 3억 정도 했어요. 근데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더래. 그럼 가격이 상승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대. 근데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 지역의 공급이 경쟁적으로 증가된다면 결국 가격은 다시 하락해서 초과이윤이 소멸되겠죠. 그게 경쟁의 원칙.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경쟁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은 내린다. 뭐 그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 다음 기회비용의 원칙은 좀 알고 있어야 돼. 기회비용 원칙. 예. 어디 예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중심 상업지 인근의 농지는 외곽의 농지보다 가격이 높을까요? 높다고 하세요. 그죠? 왜냐? 그 이유가 자 볼래요? 여기 상업지 인근에 농지가 있고 도심지 밖에 농지가 있어요. 근데 도심지 밖에 농지는 평당 3만 원이고 상업지 인근의 농지는 평당 300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왜냐? 쟤는 그냥 논이니까 그냥 3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사실은 상업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잠시 포기한 채 농지로 이용하고 있을 뿐 언제든지 전용해서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쟤는 그냥 논이니까 3만 원인데 얘는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잠깐 포기한 채 농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니까 농지를 하더라도 농지로 보는 게 아니고 포기한 대가인 상업지에 준해서 뭔가 평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그걸 갖다가 기회비용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용어 정도만.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가치의 전문가는 평가사, 가격의 전문가는 중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볼래요? 여기 중심 상업지인데 상업지가 평당 1,000만 원씩이에요. 근데 자, 평당 1,000만 원씩 하는데 여기 그 옆에 보니까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어. 그러면 얘는 주택지는 평당 700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택지가 평당 얼마라고요? 700만 원. 중개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개사는. 네, 중개사는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요즘 요 토지는 평당 700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평가사한테 평가를 하라고 하면 기회비용의 원칙을 고려해서 이건 현재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실은 상업지로 이용될 수 있는 이용을 잠깐 포기한 채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지라 하더라도 포기한 대가인 상업지를 고려해서 평당 시세가 1,0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평가하는 게 평가사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가치의 전문가는 평가사, 가격의 전문가는 중개사. 이렇게. 망각의 전문가는 우리 학생들이죠. 다음. 이제 큰 7번 오른쪽에 보니까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듣고, 밑줄도 긋지 마. 그냥 듣고 넘어가. 7번은. 자,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은요. 2주 전에 배웠는데 그런 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매너 없는 행동이죠. 2주 전에 우리가 집약한계, 조각한계 하면서 뭐 63층까지 이용하면 수익이 집약한계 넘어서면 이런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비용을 투입했을 때 일정량까지 비용을 투입하면 수익이 계속 체증하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수익이 체감한다. 그걸 갖다가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흘려들어. 아까 우리는 앞에서 기여 원칙이라는 거 잠깐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투자하는 것이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기여 원칙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계속 체증한다면 추가적인 투자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수익이 체감한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디야? 그 왼쪽 페이지 3번에 양가로 2번 기호 원칙 보이시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추가 투자 여부 판단에 근거되는 것은 기호 원칙하고 누구보다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다. 그 말. 네, 됐고요. 양가로 2번 이제 다시 167페이지 양가로 2번 있는데 이것도 절대 밑줄을 그으면 안 돼요. 수익 배분의 원칙 또는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나 판서도 안 할래요. 토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복합부동산에서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수익은 건물도 기여를 했을 테고 토지도 기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수익 중에서 토지가 기여한 바에 따라서 토지의 수익을 배분해주면 나머지 잔도는 건물이 가져가는 거고 전체 수익 중에서 건물의 수익을 배분해주면 나머지 잔도는 잔여 수익은 토지가 가져간다. 그걸 갖다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넘겨서 169페이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제 볼게요.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감정평가는.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이 물건의 값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시험에서 약속된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평가해야 될 대상이 되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해서 이 물건은 대상 부동산이다 라는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앞으로 대상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구나.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대상 부동산. 용어의 약속. 예. 그럼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 1층이냐, 9층이냐, 동향이냐, 남향이냐, 관리 상태가 제대로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중요한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상황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죠? 18평짜리 아파트가 8억, 9억 할 수도 있나요? 목동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서요. 뭐 10억도 넘고 그런다면서. 보세요. 그러면 지은 지 한 20년 됐고 한 20평도 채 안 되는 아파트가 거의 10억 이상 되는 지역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인 그 자체 상태로만 본다면 가격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데 주변 지역을 보니 좋은 학군이 형성되고 그런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볼게요. 개별 분석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요. 이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알아보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관리가 어떻느냐, 뭐 주차 공간이 어떻냐 이런 것들. 근데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으로부터 영향받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냐면 지역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값은 개별적인 상태에 의해서도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환경 그런 것도 더 가격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지역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먼저 지역 분석 먼저 합니다. 지역 분석. 자, 이 평가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첫 번째,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동네를 뭐라 부르냐면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인근 지역.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동네를 뭐라 한다? 인근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일단 우리 책에 보니까 인근 지역 옆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뭐에 있는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속해 있는 그 동네라고 그랬죠? 속해. 그렇죠? 어디?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런 건 안 나오고 직접 영향 줄까? 간접 영향 줄까? 그 동네니까 직접적 영향 주겠죠? 예. 속해 있냐 속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오답을 줍니다. 일단 인근 지역 봤죠? 다음. 이번에는 인근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유사 지역을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유사 지역. 네.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 기능, 가격 수준면에서 대체 경쟁 관계가 있는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책을 다시 보니까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속해 있는 지역이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냐 여기서 오답을 좀 준단 말이에요. 다시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유사 지역. 구분하세요. 그럼 당연히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으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긴 줘도 직접 간접. 당연히 간접적 영향을 주겠죠. 자, 그리고
인근 지역과의 인접 여부 X라고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과거의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면, 볼래요? 유사지역은 말 그대로 인근 지역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유사하면 돼요. 붙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인접이 있어도 상관없고, 인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기출지문이 3개 나왔어요. 한번 해볼까요?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1번.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인접하지 않아도 되니까. 틀렸죠? 다 틀린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그것도 틀렸죠. 인접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맞는 거. 네.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다. 맞죠? 그러니까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인접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인접 여부로 따지지는 않겠다. 그 말이겠죠? 아무튼 유사지역은 말 그대로 인근 지역과 그냥 유사한 지역이지 인접 여부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인접한 지역이다. 틀렸어요? 인접하지 않은 지역이다. 틀렸다는 거. 인접할 필요는 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총망라한 지역을 뭐라 불러주냐면 동일한 수요 공급에 서로 영향을 주는 권역이다 해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동일 시장 지역이다 라고도 이런 용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 네, 아무튼 자, 이 동일 수급권을 가지고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의 값이. 자,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다? 대상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면 개별 분석 조심해야 될 거.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평가 대상 부동산의 뭔가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대상 부동산 상태. 지역 분석은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의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바로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그러니까 일단 다시 한번 할게요. 지역 분석은 뭐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지역의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따 나오는데 미리 한마디 잠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에 뭘 알아본다 이런 표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오답이 나오거든요. 일단 좀 가봅시다. 일단 부동산 내부 요인, 외부 요인. 내부. 그러니까 요거는 경제적 평가 요구 알아보는 거죠. 등등등도 시험에 나오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별표 3개예요. 책에 보니까 별표 있죠? 왼쪽 3개, 오른쪽 3개. 보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먼저 선후관계. 자, 먼저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그거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행. 그리고 그를 토대로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뭐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의 특성 및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표준적인 일반적인 이용의 상태 여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 평택역 근처는 보니까 주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구나. 교통이 중심지니까. 그래서 주로 여기는 상업 용도로 쓰고 있네.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평택 이 일대는 주로 상업지니까 평당 시세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가격 수준 정도를 여기서 파악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찍어봐요. 지역 분석으로는 감정평가가 구체화되지 않는다. OX. O라고 그래. OX. O. 왜? 지역 분석만 해가지고는 우리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 이 부동산 주변 시세 알아보는 게 구체적인 목적이야? 아니야? 아니지. 이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최종적인 목적 아니에요? 근데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상태 지금 봤어, 안 봤어?
주변의 시세만 알아봤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목적이 구체적으로 달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죠? 네. 다음. 이를 토대로 이제 개별 분석에서는 이를 토대로 이 부동산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잘 이용되고 있는지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을 파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 최종 목적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 어느 과정을 통해야지 최종적인 목적이 달성이 돼? 개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가장 잘 나오는 질문은 첫 번째.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 비해서 선행한다. 맞아, 틀려? 지역 분석이 먼저 하죠? 일단 이 질문. 두 번째 질문. 자,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에 뭔가를 알아본다. 자,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도 그냥 틀렸죠, 벌써. 지역 분석은 그냥 그 주변 지역에 뭔가를 알아보는 건데 지역 분석으로 뭐 대상 부동산에 뭐 알아보고 뭘 결정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가봅시다.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알아본다. 틀렸죠?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 결정한다. 틀렸죠? 이제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 먼저 선행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제 헷갈리면 절대 안 돼. 이걸 먼저 잡으라고 이거를. 지역 분석이 도대체 뭐 분석하는 건지 개별 분석이 뭐 분석하는 건지 그걸 잡아놓으면 나와도 안 헷갈릴 수 있겠죠. 예. 어디 그러면 우리 기출지문 170페이지 좀 봅시다. 170페이지 볼게요. 동그라미 5번 볼 거예요. 5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면 틀리는 거 아시죠? 그죠? 다음. 동그라미 8번 봅시다.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여기까지는 맞아요, 틀려요? 네, 문장권은 맞아요. 그 뒤에 대상 부동산에 뭘 알아본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무튼 뭐 그 정도만 좀 잡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12번 더 하나 더. 아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야기하면서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냐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냐 잠깐 들어봤죠? 그죠? 어디 12번 보니까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지만 맞아 틀려.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조심하시고 14번도 마찬가지예요. 14번도. 자,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맞아 틀려. 속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아니한 지역.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172페이지 넘기세요. 요즘에는 7월 둘째 주까지 매주 주말 아니면 일요일날 특강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우리 애엄마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라고 172페이지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가 있는데 가끔 나와요, 가끔. 근데 생애주기가 뭐냐면요. 사람은 태어나서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후에 생을 마감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도시 지역은 맨 처음에 새롭게 만들었대요.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니까 노후화돼가지고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바로 폐허가 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건물이라든지 도시적이 그런 순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생애주기, 수명현상 또는 연령현상, 뭐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인근적인 생애주기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인근적인 생애주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집가 수준, 유용성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자. 어느 지역을 보니까 어디 개발된다면서 하니까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져.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 완만한 보합세가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지역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노후 쇠퇴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대요. 이렇게. 그러면 어디? 요 시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1번을 뭐라 하냐면요. 성장기라고 그래요. 성장기. 또는 개발기라고 하면서 어느 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급격한 집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투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 여기를 성장기다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성장기의 여러 가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장기는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장기는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 다음 2번, 여기를 2번이라고 그래요. 2번. 2번은 성숙기라고 이야기해요. 성숙기.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최고의 수준을 가지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실수요자에 의한 어떤 지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이 시기 때? 그렇죠. 이 시기 때는 집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이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안정된 뭐 그런 시기를 말하고요. 다음 3번 지역은 이제 어떤 요 시기인데, 요 시기는 이제 쇠퇴기라고 해요. 쇠퇴기. 예. 쇠퇴기는 어느 지역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도로가 뭐 이렇게 4차선 도로만 해도 충분했는데 뭐 한 15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차량 통행량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도로가 너무 좁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공원 하나만 있어도 됐었는데 공원이 부족하다. 학교도 부족하다. 예. 또 건물이라든지 여러 기반 시설이 노후화될 수 있잖아요. 몇십 년 지나면. 그러면 지역이 점차 쇠퇴하겠죠. 그러면 잘 살던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저소득층들이 돌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향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쇠퇴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여기를 이제 4번이라고 하는데, 4번은 이제 뭐라 하냐면 천이기라고 그래요. 4번은 무슨 기? 천이기. 자, 이 천이기 때는 있잖아요. 약간 이상한 모습이 있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역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는 분명히 안 좋아질 텐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집가 상승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일시적인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지역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가 개선되거나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단지 저기 임대료 싼 동네 이렇게 하니까 이때 이 지역의 주택은 한정돼 있는데 대규모 저소득층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가 있죠. 싸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임대료 집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를 천이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이제 여기가 5번 악화기인데 별로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소리 한번 해볼까요? 세택이 말이라든지 천이기 초 사이에 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이 나타난다면 악화기가 도래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를 갖다가 다시 봄으로 돌아간다 해서 회춘화 현상이라고 보여줍니다. 회춘화 현상.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 무슨 현상? 예, 하춘화가 아니고 회춘화 현상이에요. 그리고 함정 2개 잡으면 돼요. 자, 성장기는 집가 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그랬죠? 언제 그랬어? 그래. 이거 가지고 오답을 줘버린다. 너무 정말. 저질 아니에요, 저질? 우리 시험? 집가 상승률이 높느냐, 집가 수준이 높느냐, 이거 가지고 오답을 줘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자, 보세요. 성장기 때는 집가 상승률이 높아요. 이렇게. 성숙기 때는 뭐가 높아? 집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거. 구분하세요? 네. 다음. 성장기 때 집가 상승해요? 이제 뭐 또 뭐가 함정이 있나 해서 대답 못 하는 거야? 맞잖아. 성장기 집가 상승은 맞죠. 맞아요. 천이기 때도 집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둘은 원인과 추세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시험에서는 성장기의 집가 상승과 천이기 때의 집가 상승은 근본적인 원인과 추세가 동일하다. 틀렸어요. 성장기 때는 새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새로운 지역의 환경이 구성이 됨에 따라서 집가가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천이기 때는 어떤 지역의 기능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좋아지면서 뭐가 형성되면서 그게 아니고 단지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모습이죠. 따라서 성장기 때의 집가 상승과 천이기 때의 집가 상승은 분명히 원인과 추세가 다르다. 네, 그 정도만 잡아주면 되겠어요. 네.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이제 한 장을 넘기면 174. 이제부터 또 이제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재밌는 거. 지금까지는 알아들을만 하죠?
오늘 했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면 합격과는 좀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쉽죠? 이제부터 좀 까다로운 게 나와요. 이제 감정평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건 뭐냐면, 감정평가라는 건 이런 거다. 부동산의 값을 알아보고자 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할 때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한 테크닉, 절차, 각 절차별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제부터. 네.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7번 보니까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예, 감정평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7월 1일날, 7월 2일날 민법 판례 특강이 있고요. 7월 3일날이 월요일날인데 그때는 이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 개강을 시작할 거예요. 학원이. 예. 그 7월 3일날 월요일날인데 그러니까 학원에 시킨 대로 나오시면 돼요. 예. 7월 이제 개강을 7월 3일이 아니고 4일부터 이틀 연장 이제 판례하고 저도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난감했는데 잘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제가 하루는 보강을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7월 달은 7월 4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자, 아무튼 자, 이 부동산의 값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자, 이 부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약속하기로 했죠?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라고 용어를 약속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상가 건물일 수도 있어요. 상가라든지 빌딩 이런 유형의 건물일 수도 있죠. 그러면 상가라든지 빌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의 값을 매기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판매 수익, 공실이 없이 임대 수익,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가나 건물 가격이 결정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옆에 또 대놓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옆 건물 있잖아요.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옆 건물을 보면 건축비가 20억이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텅텅 비었어. 그러면 건축 원가는 20억이 들었지만 수익이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액은 12억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가나 빌딩 이런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평가한대요. 그걸 갖다가 무슨 방식이라 하냐면 수익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방식? 수익 방식. 뭐 다른 말로 소득 측면에서 접근해서 가격을 알아본다 해서 소득 접근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는 거 참고로. 다음. 이 부동산이 주택이라든지 토지와 같은 다른 유형의 부동산보다는 주택, 아파트, 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비교적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물건은 있잖아요. 시세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시세. 시세가 왜 만들어진 줄 알아요? 요 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 저 시세에 맞춰서 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내 것도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유사한 부동산의 시세, 거래 가격 등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알아본대요. 그걸 갖다가 무슨 방식이라 하냐면 비교 방식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다음. 공원, 실내 체육관, 학교, 뭐 이런 것들. 이런 물건 등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죠?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물건도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저거 만들 때, 새 거 만들 때 얼마 들어갔는데 몇 년 지나서 상각, 훼손, 흠것이 됐으니까 흠것인 데만큼 가치를 까고 원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원가 방식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다음. 부동산의 가격은 크게, 부동산의 값은 크게 가격을 가액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격이라고 용어가 나오든 가액이라고 나오든 의미 전달에 전혀 문제 없죠? 당연하죠. 그죠? 다음.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 줄여서 그냥 뭐 임료라고도 합니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가를 샀어요. 그러면 상가 소유권이 저한테 있죠. 그럼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겠죠. 크게 보면 상가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도 있나요?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그러면 내 상가를 처분한다면 3억 원이라는 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은 상가란 물건의 소유권과 화폐가 체인지, 교환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환의 대가인 가격,
상가력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다음, 이 상가를 내가 남한테 처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죠? 그러면 내 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은 저한테 월세를 150만 원 내야 돼요. 왜 내야 되냐면요. 이놈은 나한테 내 상가를 사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사용 수익의 대가, 줄여서 그냥 용익의 대가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은 내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월세 150만 원 나한테 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교환에 대한 대가인 뭐와? 가격, 가액과 용익에 대한 대가인 뭐로? 임대료. 줄여서 그냥 임료라고도 불러줍니다. 예,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 한 개의 평가 방식당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씩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거는 이거죠. 이거 비교 방식. 이제 경매 이렇게 법원에서 실제로 경매 한번 낙찰 받아 보신 분들 보면요. 아마 그걸 안 보고 그냥 넘어갈 텐데, 법원에 가보면 이제 오늘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물건은 2억 원, 요건 3억 원 이렇게 나온 거야, 감정가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정가가 얘는 2억 원, 요건 3억 원이 나왔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요. 책상 한 켠에다가 오늘 경매에 나온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싹 깔아놓습니다. 다 뒤져보면요. 이게 이제 2억 원이래요.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시점을 봤을 때 2억 원이냐. 또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2억 원이냐. 이런 것들이 뒤에 다 나오거든요. 넘겨보면 거의 100% 다 비교 방식이에요. 이 일대에서 이와 유사한 건물, 토지가 얼마에 거래된 적이 있고 여차저차해서 하니까 요것은 얼마다라고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취급하는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도 100%다 비교 방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시험에 나오긴 나오되 여지껏 누적된 시험 문제를 보면 어디가 좀 더 비중이 클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실생활인 요게 좀 더 비중. 학원 앞에 개나리 아파트 1단지가 있어요. 101동과 103동은 한 동 차이만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어요. 101동, 103동은. 근데 평수는 똑같아. 101동 701호가 3억에 팔렸는데 103동 701호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잖아. 동만 다르고 비슷하잖아요. 101동 701호가 3억에 팔렸는데 103동 701호는 7억이다. 말 돼야 안 돼. 에이씨. 2억 천이면. 그것도 말 안 되지. 이게 3억인데 어떻게 2억 천인데 말이 안 되지. 같은 단지인데. 2억 9,300. 어때요? 괜찮을 수 있죠? 예. 3억 600. 그죠? 그게 바로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과 이것도 가격이 비슷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준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중 가격이라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가격도 이 부동산의 가격에 비슷하게 준에서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비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알아듣으셨죠? 그렇죠? 다음, 임대로 알아볼 때는 임대 사례하고 비교한대요. 그래서 임대 사례하고 비교해서 임대를 알아본다. 그러면 우리 상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상가 임대를 알아볼 때는
발생했죠? 그러면 남은 원가는 얼마인지 7,000원이죠? 그런 게 바로 원가법의 논리입니다. 그런 개념이. 그러면 원가법에 의해서 구하는 적절하게 산출되는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적산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적산법. 적산법을 통해서 구하는 임대료 이름을 적절하게 산출되는 임대료다 해서 적산임료 이렇게도 이제 불러주고요. 다음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미래의 수익을 환원해서 알아본다 해서 수익환원법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을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알아본다 해서 수익가격이라고 그래요. 수익가격. 예. 이제 우리 투자 분석 이런 거 하면요. 이제 우리 시험 말고 이제 이렇게 빌딩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투자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좀 좋아하냐면 번전 생각을 많이 해요. 번전 생각을. 원가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상가를 내놔. 그러면서 내가 공실도 지금 많거든. 장사도 안 돼. 이건 내가 땅 사고 건축비까지 해가지고 30억 들어갔대. 그러면 나 이거 할 때 30억 들어갔으니까 30억은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 라고 번전 생각을 하는 거죠. 원가 생각을. 근데 매입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 상가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공실이 막 이래가지고 건물이 1년 임대료도 여기 나오고 여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임대료도 거의 나오지도 않구만. 네 상가는 18억짜리야. 이렇게 후려쳐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수익 방식이에요. 우리 IMF 때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외국 시장한테 부동산 시장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그 덕에 우리가 살아났고 아무튼. 근데 그때 우리 론스타 이런 데 막 있잖아요. 막 들어봤죠. 그런 게 대부분 다 이렇게 평가해서 들어온 거예요. 빌딩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나는 이거 지을 때 1,000억 들어간 거야. 그러면 1,000억이 팔겠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인수할 때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무슨 1,000억이냐. 천지가 공실해가지고 임대료도 얼마 발생하지 않는데 600억에 팔고 싶으면 팔고 싫으면 관둬. 그런 게 바로 뭐냐.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격을 평가한다. 무슨 법이다?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하는 가격을 수익가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 분석해가지고 부동산의 임대료 알아보는 방법을 수익분석법이다. 이 수익분석법에 의해서 구하는 임대료 이름을 수익임료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쓰네요. 자, 상가는 있잖아요. 상가는 수익성에 의해서 가격을 평가한다. 주택 같은 거 이런 것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팔려 나갈 수 있는 시장성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런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해서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가격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이다 해서 가격의 삼면성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뭐라 불러준다? 가격의 삼면성. 자, 그냥 읽어요. 가격의 삼면성은 무슨 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있다. 이걸 삼면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각의 측면별로 평가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비용성 원가 방식 이런 식으로. 자, 읽으세요. 자,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 그래서 세 가지 평가 방식이 있다 해서 3방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방식. 그리고 한 개의 평가 방식당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2개씩 있어요. 2개씩. 물론 시험에는 절대적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이 주가 됩니다. 주가. 근데 이제 오늘은 아니요. 이제 이번 수련 때는요. 가격 구하는 거 하고 임대료 구하는 것 중에 요 개념. 요거는 개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해서 이번 수련 때는 요것도 살짝 건드려 주면서 갈 거예요. 요것도. 자, 일단은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 이렇게 할 거예요.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가격, 적산법, 적산임료 끊을게요. 자,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가격, 적산법, 적산임료. 다시 요거. 시작. 시장성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격, 임대사례 비교법, 기준임료. 자, 시작. 수익성,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수익가격,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시상가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76페이지 봅니다. 176페이지. 거기 보면 원가법 보이세요? 원가법. 아까 제가 우리의 10,000원짜리 자동차 사줬던 거 이야기했었죠? 그런 개념은 이제 원가법이다라고 해요. 일단은 개념 보니까 양가로 1번.
자, 밑줄 그어봐요. 적산 가격은 재조달원가 빼기 감가수정 이런 말이 나왔죠? 그렇죠? 예? 감가수정이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용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래요? 아까 우리의 자동차 사준 게 10,000원짜리 했잖아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근데 아까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감가 발생했습니까? 이 감가가 아까 얼마였죠? 그런 건 잘도 기억해요. 아주 그냥. 예. 안 잊어버려. 아마 다음 주 와서 물어봐도 또 기억할걸? 예. 안 잊어버린 것 같아. 진짜 시험에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예.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새 것일 때는 10,000원인데 훼손됐죠. 감가 생겼잖아요. 상각됐잖아요. 훼손. 그러면 훼손된 상태에서 이 값을 다시 수정하래. 감가 영향 반영해서 수정된 값은 7,000원이죠. 그게 바로 감가 수정이야. 그냥 용어가. 그래서 감가 수정이나 감가 상각이나 동일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둘은 어떻다고요? 동일한 용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저거 원가법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원가법. 안 본 걸로 해주세요. 자, 원가법. 먼저 첫 번째 개념. 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적산가액은 가액 가격 똑같아요. 예.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뺀다. 예. 그러니까 감가 상각만큼 가치를 차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건축비가 10억이 들어갔어요. 건축비가 10억. 자, 건축비 얼마라고요? 10억. 예. 이게 이제 10층짜리 건물인데 건축비 아무튼 10억이 들어갔다. 근데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냐면 2007년 10월 28일 날 건물을 건축했대요. 그럼 이 날짜는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해서 건축 시점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시점? 건축 시점이라고 불러줘요. 저 10억의 이름이 뭐고요? 건축비. 아니, 아까 이 날짜에 건축이 이루어진 날짜죠? 그럼 이만큼 돈 들여가지고 건물 만들었대. 이게 무슨 비? 건축비. 암만 해도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칠판 그대로 놔두고 잠깐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